해커 쌍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입니다. 53회 기출문제 풀어볼 텐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여기 유물로 바로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먹도끼입니다. 주먹도끼. 주먹도끼죠. 주먹도끼. 이 구석기 시대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옆에다가 유물의 이름이나 작게 구라고 써놓고 바로바로 보기하고 대조할 수 있게 해볼게요. 뗀석기, 구석기 특징이죠. 역사를 바꾼 돌멩이라고도 불리는 이 주먹도끼 특별전입니다.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 골라보겠습니다.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신석기죠. 반달 돌칼을 사용해서 별을 수확했다. 돌칼이 나오지만 벼농사에 쓰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청동기입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밭농사를 했죠. 벼에 이삭을 따는 것은 청동기 이후에 벼농사 시작되고 나서 나오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축조했다. 고인돌, 청동기입니다.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이것은 초기 철기에 해당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5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 거주하였다. 이게 구석기 특징이죠. 5번 찾아주겠습니다. 2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에는 제사장인 천군과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5월과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제천 행사를 했습니다. 여기 힌트에서 우리는 이것이 삼한이다 하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5월에 수린날이라는 게 있고 10월에 계절제를 지냅니다. 삼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바로 정답이 1번에 나오는데요. 혼인풍습으로 서욱제가 존재했다. 작은 집을 지어놓고 이제 남편이 사는 형태죠. 서욱제는 고구려입니다. 이거랑 완전히 반대되는 걸로 민며느리 제도가 있어요. 이건 옥저였습니다. 헷갈리게 나오는 선지니까 같이 기억할게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이 부여 해당하는 얘기죠.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2배로 갚게 하였다. 부여, 고구려에 모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부족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다. 동예에 해당하는 얘기네요. 이렇게 정리해두고 3번입니다. 가와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온달이 왕에게 아뢰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에 나오는 그 온달이 맞습니다. 온달 장군이죠. 여기서는 왕에게 아뢰기를 신라가 한강 이북의 땅을 빼앗아 군현으로 삼았습니다. 이 언제일까요? 신라가 한강 땅을 빼앗은 시점,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의 성왕과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몰아내고 한강 지역의 땅을 차지했었던 적이 있죠. 6세기입니다. 성왕과 연합을 해서 백제랑 연합군을 만들어서 여기를 차지를 했지만 애초에 약속은 여기서 상류층은 다시 상위권은 백제에게 주고 여기 밑에 하류 지역만 일부만 얻는 조건이었지만 진흥왕이 배신을 해서 한강 유역을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세기로 추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날을 보겠습니다. 10월에 백제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을 해서 왕이 군대를 내어서 막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서거를 했다. 평양성을 공격했다고 나옵니다. 이 고구려의 고국 원왕입니다. 백제가 아주 강성했던 시기에 고구려를 먼저 공격을 해서 왕이 이것을 막으려다가 전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백제 왕은 근초고 왕입니다. 백제가 먼저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된 사건인데 왕이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한 사건이에요. 나라가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을 수 있는데 이 고국 원왕의 아들이 소수림 왕입니다. 소수림 왕. 소수림 왕은 황폐한 나라를 다시 다독다독 추스려서 인재를 길러내고 여러 가지 대도를 정비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잘 마련을 하게 되고요. 이 소수림 왕의 나라를 잘 수습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등장하는
광개토 대왕이 크게 정복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광개토 대왕 다음에 등장하는 장수왕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더 크게 영토를 확장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요 시기인 거 확인해 주시고, 적어도 나라는 시기가 가보다는 먼저 있어야겠네요. 자, 달을 보겠습니다. 9월에 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해서 똑같이 3만이긴 한데 이번에는 주체가 좀 달리 되고 있어요. 도읍 한성을 함락하였다. 한성의 도읍, 백제가 한성에 도읍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초창기 백제, 한성 백제 시대를 말하는 건데, 백제 왕 부여경을 죽이고 남녀 8,000명을 포로로 잡아서 돌아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백제 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계로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겠죠. 한성 시대 마지막 왕이죠. 그 바둑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고요. 한성 백제의 멸망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행히 왕의 동생 또는 아들로 추정되는 문주가 그때 여기에 없고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급히 몸을 피해서 웅진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천도를 하면서 백제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백제가, 한성 백제가 멸망하는 시점이고요. 맨 처음 시점은 백제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근초고왕 시기는 백제의 전성기예요. 4세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나중에 4세기 뒤에 장수왕이 침략을 해서 한성을 빼앗는 시기가 옵니다. 그게 요 5세기 다에 해당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순서상으로는 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가 시대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다 가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하나씩 소거하면서 빠르게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순서 찾는 문제는 다 힌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써가면서 소거하다 보면 남는 게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4번 보겠습니다.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백제 25번째 왕인 가의 무덤 발굴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공주시에서 열립니다. 이거 작년이었네요. 가는 백가의 난을 평정하고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그의 무덤은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피장자와 축조 연대가 확인된 유일한 백제의 왕릉입니다. 무령왕릉입니다. 1971년에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됐었던 무령왕릉입니다. 이 무령왕릉이 위치한 공주의 그 무덤군은 원래는 송산리 고분군이라고 불렀었는데, 원래 무덤이 이렇게 비어있는 무덤이 있었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언덕처럼 돼 있었는데 이게 무령왕의 무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연히 발견된 왕릉이 되겠고, 이 벽돌처럼 이렇게 이글루 벽돌처럼 축조된 거 안에 왕과 왕비의 관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이거 누구 무덤이다라고 써있는 지석이라고 하는 게 또 발견이 됐어요. 여기에 진묘수라고 하는 멧돼지처럼 생긴 소호 동물도 있었고,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도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5,000점에 달하는 유물이 발견된 거의 역사의 타임캡슐이라고 불리는 그런 무덤입니다. 우리가 삼국시대 무덤에서 주인이 누군지 써있는 무덤은 요거 하나밖에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발견된 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령왕 재위기간 특징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익산,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익산 시기니까 가장 마지막입니다. 무왕 시기인데 백제 역사가 700년이에요. 700년인데 한성 시기가 제일 길고요. 한성. 서울 한성 백제가 있고, 그리고 공주 현재의 공주죠. 웅진. 그리고 현재의 부여, 옛날 사비입니다. 웅진 백제, 사비 백제 있고 여기 익산이 있어요. 순서상으로 가장 뒤쪽에 나오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도를 2번 정도 바꾸고 나중에 익산에도 수도하려고 했었던 흔적이 나오는데, 여기가 왕이 살만한 그런 영역이 되는 수도 부지다라고 해서 익산도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공주, 부여, 익산에 그 유적지 8개를 묶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놓기는 했는데, 여기는 수도에 버금가는 어떤 뭔가 있었던 자리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고, 시기상으로 가장 마지막 시기다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자, 2번 중국의 남조, 특히 양과 교류하였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인데요. 저 벽돌로 축성된 양식이 중국 남조의 양나라 양식입니다.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렇게 생긴 무덤,
요게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2번으로 체크를 해주겠고요. 고흥에게 서기라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하였다. 이거는 초반에 근초고왕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책을 편찬할 때는 가장 강력했었던 시기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신라도 진흥왕 시기에 이 거칠부에게 국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편찬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죠. 물론 고흥에게 편찬하게 했다라는 서기도 현재 남아있지 않고 진흥왕이 만들었다는 신라의 국사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둘 다 일찍 이 자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했었던 시기에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자,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했다. 초기 고대 국가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이거는 침류왕입니다. 사비로 천도하고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성왕이 하는 일입니다. 성왕. 아버지인 무령왕이 웅진에서 나라의 기틀을 다시 잘 닦아놓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백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넓은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것이 사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호도 남부여라는 이름으로 한번 또 바꾸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답 2번으로 찾아주겠고요. 5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를 지금 고르는 거네요. 가. 고구려 왕이 마목형과 중령은 본래 우리나라 땅이니 만약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못하리라. 협박을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김춘추가 이 신라 사람이잖아요. 국가의 영토는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왕이 분노해서 김춘추를 감금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무슨 시기냐면 고구려에 군대를 청하러 간 김춘추를 이 고구려 왕이 가두는 장면인데요. 요 시기가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제에서 의자왕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의자왕, 백제 의자왕. 의자왕이 우리가 사치와 향락을 즐겼던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 의자왕은 아주 정의롭고 자유롭다 그래서 의자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초창기에 굉장히 과격하게 적극적으로 정복 전쟁을 펼쳐 나갑니다. 국경지대에 있었던 신라의 성을 40개를 뺏게 되는데 여기에 굉장한 위협을 느끼고 신라가 김춘추를 파견을 해서 고구려에 원병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보다시피 고구려 왕이 진흥왕 때 빼앗긴 땅을 내놔라 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협상은 결렬이 되고 연합군이 형성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구려하고는 연합을 하지를 못하고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가 여기에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나당연합군이 결성이 됩니다. 이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들어가죠. 나당연합군 5만이 백제를 쳐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백제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백제 의자왕은 개백의 5천 결사대에게 우선은 시간을 벌게 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백제하고 친하게 지냈던 일본에 또 원병을 요청을 해서 일본에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배를 타고 오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시간을 좀 끌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미 나당연합군은 들어와 있고 숫자가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개백 장군도 어차피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질 것이지만 이렇게 져가지고 가족이 포로로 잡히게 되면 어차피 굴욕적으로 살다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백은 이 전쟁에서 죽을 것을 결심을 하고요. 백제의 개백 장군은 자기 손으로 자식과 부인을 죽이고 비장한 마음으로 5천 결사대를 가지고 황산벌에서 마지막 전투를 합니다. 얼마나 결사적으로 막았는지 이런 사람들이 5천 명이 있는 거잖아요. 의지가 좀 남달랐겠죠. 그래서 수적으로 굉장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4번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에 계속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히려 나당연합군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 신라 쪽에 또 화랑이 있잖아요. 어린 소년병들이 있죠. 그 소년병 화랑 중에 관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학생 정도 나이에요. 적진으로 뛰어갔다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어린 친구였어요. 그래서 개백 장군이 사로잡아서 너 너무 어리고 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하다라고 하면서 몇 번 살려서 보냅니다. 근데 이 나당연합군 안쪽에 관창 아버지도 있거든요. 이 관창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어디 굴욕적으로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오느냐, 가면은 전쟁터에서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관창이 다시 장수를 베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들어가는데 용감히 싸웠지만 또 잡혀요. 근데 이번에는 돌려보내줄 수가 없어서 결국에 이 개백이
이 아이의 머리를 잡아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관창의 죽음으로 나당연합군의 사기가 다시 올라가게 돼요. 신라군의 사기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저 어린애가 저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죽어서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되냐? 그래서 다시 신라군의 사기가 올라가고 이미 여러 번의 전투에서 지쳤었던 백제의 군대는 이제 마지막 전투에서는 살아남지를 못하고 이 오천의 결사대는 결국에는 전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되죠. 백제 군사가 대패하였다. 660년에 이르는 백제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보다 이제 십수년 전에 합종을 맺으러 갔었던 이 고구려와 신라의 김춘추가 대립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 사이에 일어나는 생략된 사건은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골라보겠습니다. 안승이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이거는 나의 이후의 일입니다. 안승, 고구려 부흥군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고구려 왕의 서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서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신라가 삼국통일전쟁을 완수하고 나서 삼국통일하고 나서 이쪽에서 보덕국 왕이라는 직책을 받아서 편입된 채로 살아가게 되죠. 요건 나 이후가 되겠고요. 신라가 당과 군사동맹 맺었죠. 나당연합군입니다. 2번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왕이 피살되었다. 관산성 전투. 이거는 이 왕은 성왕입니다. 성왕. 성왕은 예전에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했던 시기니까 이것도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가 않죠. 가 이전으로 나오니까.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흑치상지, 부여풍 요거 둘 다 나 이후입니다. 왜냐면 둘 다 백제 부흥군이거든요. 백제 부흥운동. 안승은 고구려 부흥운동이고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이 각각의 나라가 거의 700년씩 유지가 됐던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다 나라 없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남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부흥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선 답은 2번으로 나당연합군을 골라주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가상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며칠 전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 쪽에서 봉기하였네. 적고적, 원종과 애노의 난 두 가지가 나와요. 아주 지금 살기가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적고적의 난과 원종과 애노의 난 이것은 모두가 다 신라 하대의 신라 말기죠. 신라 하대의 진성여왕 때 일입니다. 진성여왕 시기예요. 신라가 한 10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역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초기하고 중기하고 하대 이런 식으로 시기를 3개로 쪼각내서 우리가 특징을 배우고 있죠. 요거는 그 3번째 시기인 하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눌 수 있는데 요거는 하대이니까 이 진성여왕 이후, 요 가상대왕 이후에 요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하대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진성여왕 신라 하대라고 하면 통일신라 시기입니다. 통일신라. 우리가 삼국시대가 있잖아요. 삼국시대가 있고 이걸 통일해서 통일신라 시기가 있습니다. 발해까지 합쳐가지고 남북국이라고도 하죠. 그러다가 신라 하대가 되면 다시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서 다시 한번 삼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후삼국 시기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줄어든 신라가 언급이 되게 되는데 통일신라 말기부터 후삼국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1번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신라의 왕자였던 궁예, 신라에게 버림받은 그걸로 자기 밑에 휘하의 사람들을 모아서 신라에 반하는 국가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명분을 내걸고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라는 내용이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죠. 국호를 마진, 태봉 이런 거를 썼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후삼국 시대가 나오는 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독서산품과가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다. 이거는 신라 하대의 원성왕인데요.
진성 여왕보다 이전 시기예요.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었던 시기입니다. 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켰다. 김흠돌의 난인데 진압당합니다. 요거는 신라 중대의 신문왕 때 일입니다. 더 이전이죠. 신문왕. 무열왕의 직계자손이 왕위를 세습했다. 이것도 신라 중대의 일이고요. 신라 중대의 일이고 해공왕이 귀족 세력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요것도 좀 앞쪽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는 내용은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다시 세 개로 쪼개지고 있는 상황. 후삼국이 나오는 1번으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밑줄 그은 인물이 활동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새롭게 중건된 산둥반도의 적산 법화원입니다. 이 사찰을 창건한 인물에 대해 말해주세요. 당의 건너가 군인으로 활약했다.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해당했고 산둥반도의 법화원, 신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던 장소입니다. 이 사람은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시기의 경제 모습,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되었다. 이건 신라 하대가 아니라 요 숙종 시기거든요. 숙종 시기에 만들었던 은병이라고 하는 이 화폐입니다. 시기가 한참 앞에 있어요. 중국의 농서인 농상집요가 소개되었다. 이거는 고려 얘기입니다. 고려. 면화, 고추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요게 이제 들어오는 거. 요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죠.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시대고요.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 전개된 거 맞죠? 장보고 하면은 청해진이 세트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가 설치되었다. 이것도 고려의 이야기입니다. 고려. 이렇게 찾아주고요. 8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의 역사적인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서 온라인 광자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예공주, 고분 양식, 장문휴의 등주 공격, 그리고 연호 사용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 뭐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요 드넓은 벌판 사진 같은 거 하나 나오고 있고요. 등주를 공격했다. 정혜공주가 있다. 이거 발해로군요. 발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철전인 건원중보를 발행했다. 건원중보는 고려 시대 동전입니다. 고려. 아니죠. 기억이 들어간 거 지울게요. 솔빈부의 말이 특산물로 거래되었다. 이거는 발해의 특징이 맞습니다. 니은이 없는 거 지울게요. 지방관을 감찰하고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 왜냐면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나서 국토가 넓어졌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정리하고 이제 넓어진 영토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방관들이 또 많기 때문에 수도에서 머니까 이들의 비리를 또 체크하기 위해서 외사정이라고 하는 감찰관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통일신라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아니겠죠. 디귿이 들어간 거 지우겠습니다. 답은 4번인데 리을 볼게요. 거란도, 영주도 등의 대외 관계로가 있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신라도 그리고 일본도라는 길도 있었고 조공도라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외 교류를 하는 길의 이름이 땡땡도라는 이름으로 있었다. 이것도 발해의 특징으로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국보로 지정된 이 마예불은 마예불 절벽이나 바위에 조각을 했다는 뜻이고요. 둥근 얼굴, 자비로운 인상을 지녀서 백제의 미소라고 불립니다. 백제 시대의 불상이다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이 조각된 불상 찾는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시대적인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균형미를 갖추고 있는 불상이겠구나 정도로 특징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불상 전체를 여기를 몸체로 지금 쓰고 있고 살짝 조각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머리가 크게 만들어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안동에 이천동에 있는 거예요. 안동 이천동에 조각했으니까 마에 열애 부처님 종류는 열애불이고요. 이 서 계세요. 서 계셔서 입상이에요. 근데 지금 굉장히 일반적인 불상이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냥 몸체 전체를 바위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머리가 되게 크게 얹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가령 이를테면 그 석굴암 같은 데 있는 그런 본존부라고는 조금 균형미라던가 그런 데에서 좀 차이가 나죠. 개성적인 모습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통 우리가 고려시대의 불상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비교적 균형을 좀 갖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긴 좀 잘 안 보이지만 옆에 더 있어요. 조금 더 조각된 부처님들이 있어서 요거는 여러 부처님들이 모여있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주에 남산에 가면 칠부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어쨌든 바위 쓰고 있으니까 마에, 근데 여러 불상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마의 불상군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통일신라 식입니다. 이 남산 쪽에 이런 불상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네, 3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마의 불인데요. 이거는 전라남도에 영암이란 데가 있어요. 영암 월출산에 가면 이것도 방식은 마에죠. 마에 열에 앉아 계시니까 좌상입니다. 근데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 머리하고 손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 위치들이 강조된 거는 좀 개성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 추정하기로는 통일신라 말기에서 아마 고려 초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4번 보겠습니다. 요게 백제의 미소죠. 백제의 미소 하면 이제 이 모습이 자동적으로 떠오를 텐데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삼존불이라고 하고요. 요거 충남 서산에 있습니다. 서산 용현리에 있는 마의 삼존불이에요. 마의 열의 삼존불인데 세 분이 계시고 요 얼굴이 인자하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백제의 미소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요게 정답입니다. 자, 5번 볼 텐데요. 아주 개성적인 모습이죠. 모자 모양도 좀 특이하고 절벽 전체를 몸체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파주에 있어요. 파주 용미리. 이거는 두 분이 서 계시다고 해서 마에는 마인데 이불입상이에요. 두 분이 서 계시다라고 해서 굉장히 개성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요. 이런 거 우리가 보통 고려 시대로 본다고 했었죠. 사실 불상은 특징이 뚜렷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경향을 또 갖고 있기도 해요. 나머지 것들도 선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정리를 해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려 시대네요. 연호를 정했다. 광덕. 백관의 공복을 정했다. 뭔가 정비하고 있는 모습 같은 거 나오고 있는데 연호를 정했다라는 광덕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 광종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려가 만들어지고 나서 태조 왕건이 나라를 일으키고 나서 자식이 너무 여럿이었기 때문에 2대, 3대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때 4대 임금으로 즉위한 사람이 광종인데 백관의 공복을 정하고 연호도 정하고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과거 제도도 들여오고 정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광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지방관을 보내는 거죠. 관리를 파견했다. 요거 성종의 업적이고요. 뒤에 나오는 임금이에요. 성종. 주전도감을 설치해서 돈을 발행을 했다. 이건 숙종의 업적입니다. 숙종. 주전도감 설치하는 거 숙종 업적이고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을 실시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전에 태조 왕건이 만든 고려는 호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국을 했죠. 그래서 이 강력한 호족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딸과 모두 결혼을 하는 바람에 부인이 29명이나 됐어요. 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왕건이 사망하고 나면 자식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아들을, 자기 후손을 왕으로 만들고 싶겠죠. 왕권이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호족들의 기운이 너무 셌어요. 왕실의 외척만 해도 수천 명에 달하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2대, 3대가 될 때까지도 안정을 찾지를 못합니다. 왕권이. 그래서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이 호족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키려는 활동들을 하게 돼요. 그게 노비안건법입니다. 이 노비들은 호족들의 권력층을 견고히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노비들이 많으면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 이 노동력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는 이 노동력이 군사력으로도 전환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호족들의 세력에 힘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이 노비안건법은요, 노비들을 다시 한번 잘 조사를 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은 없는지 그걸 조사해서 다시 일반인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일반인이 되어서 국가에 세금도 내고 국가의 군대로 전환도 되고 여러 가지로 왕권 강화에 도움을 많이 주게 되겠죠. 그래서 노비안건법을 실시를 합니다. 광종의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고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개경의 수도에 나성을 축조했다. 이거는 고려의 현종 시기의 일입니다. 국자감에 서적포를 두어서 출판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것은 숙종 시기의 일입니다. 나머지도 좀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0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